첫 번째 이야기. 두려움을 먹는 귀신. 8살 소년의 성장통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매일같이 성격 차이로 다투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분노했다.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분노가 뒤섞인 욕설, 그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쿵쾅거림 때문에 동심과 정서 같은 것은 무참히 부서졌다. 참다 못해 둘의 싸움을 말려보려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순경 몇이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렸고 둘은 이야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진 거라며 사과를 했다. 그렇게 순경을 보내고 기분 좋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표정이 싹 바뀐 아버지는 나의 뺨을 인정사정 없이 내려쳤다. 부모를 신고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마는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 어머니는 냉소적인 표정을 짓고는 도움도 안 되는 짓을 했다며 어두운 방 안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잠깐 동안 조용했지만 다시 전쟁이 시작됐다. 그런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으면 늘 몽롱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의미 없게 여겨졌고 학습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졌다. 하필이면 담임 선생님도 마녀 같아서 준비물이라도 챙겨오지 않는 날이면 면박주기 일쑤였다. 새빨간 매니큐어가 발린 손톱으로 나의 허벅지나 옆구리를 어찌나 세게 꼬집던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지옥 같았다. 그 사람에게 나 같은 아이는 싹수가 노란 문제아였다. 학교 시간이 다가오면 조마조마해졌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어제는 부모님이 심하게 다퉈 발걸음도 집으로 가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몇 번의 고민 끝에 집 반대편으로 무작정 걸었다. 9분 길이 나오면 9분 길로 걸었고 오르막길이 나오면 쉬지 않고 올랐다. 용케도 언덕 꼭대기까지 당도했다. 그곳에서 한 폐허를 마주했다. 허물어진 집이 태반이었고 사방에 콘크리트 더미와 철근들이 버려져 있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다. 하지만 언덕 아래를 보자 마음이 편해졌다. 온 동네가 한눈에 보였다. 이렇게 보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한 곳인데 왜 그 속에서 있는 우리 집은 매일같이 폭력이 난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참을 멍하니 동네를 구경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을 맞았다. 우산이 없어 당황해하며 서둘러 언덕을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내려가는 길 한복판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서너 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비를 막아주려고 책가방을 아이 머리 위에 올렸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이의 부모님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아이에게 부모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물었지만 고개만 숙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제발 아무나 지나가길 바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다. 폐 건물에 들어가 있자며 아이의 팔을 당겼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야, 이러다가 감기 걸려. 빨리 들어가자. 아이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문득 얼굴이 궁금해서 눈을 마주치려 했는데, 오빠야, 내 얼굴이 그렇게 궁금해요? 서늘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다. 아이는 그런 모습이 우스꽝스러운지 고개를 숙인 채로 웃어댔다. 그런데 아이의 웃음소리가 참으로 괴이했다.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섞인 듯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몹시 낯이 익어 불안했다. 아이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서서히 고개를 들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다. 아이는 매일 어머니와 싸우고 나에게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던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아이의 몸에는 어울리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이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정갈의 독에 급소를 찔린 먹이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이씨,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자식 새끼가 어디 있어? 아이는 목을 쭉 빼며 아버지의 얼굴을 나에게 가까이 댔다. 비에 젖은 긴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은 평소 나를 때릴 때처럼 인상을 찌푸렸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갈밭이 늪처럼 발을 놓아주지 않았다. 책가방도 던져놓고 엉금엉금 기어가려 애를 썼다. 아이씨,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자식 새끼가 어디 있느냔 말이야. 이 조그만 새끼가 콱 쥐굴라고. 임마, 너 일로 와. 일로 안 와? 목소리도 소름 끼치도록 징그러웠다. 자갈밭을 포복하듯 기었지만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렇게 점점 커졌다. 두려움에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더욱 빨리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쳤다. 그러나 그것의 손이 나의 발목을 턱하고 붙잡았다. 놀란 마음에 뒤를 돌아봤다. 조금 전까지 어린아이였는데 키와 덩치가 나보다 커져 있었다. 여전히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눈이 마주치자 일부러 겁을 주려는 듯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 그것의 표정이 숨통이 막힐 만큼 무서워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서러움에 돌멩이들을 집어 힘껏 내던졌다. 그 중에 꽤 큰 돌멩이가 그것의 이마에 전통으로 맞았다. 이마에서 검은 피가 쏟아졌고
엄청 고통스러운지 울부짖었다. 미약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 큰 돌멩이를 녀석의 머리에 던졌다. 정확하게 머리에 맞자 요란한 울음소리를 낸 뒤 겁을 먹었는지 수그러들었다. 나는 재빨리 일어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리막길을 달렸다. 감히 어린 놈의 새끼가 버릇없이 아버지를 돌로 찍어? 오늘 네 놈 가만히 안 둔다. 칵 지기삘기다. 뒤에서 녀석이 아버지를 흉내내는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피를 철철 흘리며 비오는 내리막으로 나를 쫓아왔다. 헐레벌떡 뛰어 내려와서 곧장 큰 길을 향해 달렸다. 다행히 거리에는 사람들 몇몇이 지나다녔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가장 먼저 마주친 사람에게 말했다. 저기 아주머니, 저기에 누가 저를 쫓아와요. 이상한 사람이 저를 계속 쫓아와요. 저 정말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다급한 마음에 손가락으로 그것을 마구 가리켰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혹시나 싶어 내가 손짓하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트럭 뒤편에 멈췄다. 한동안 그곳을 응시했다.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트럭 뒤로 들어갔다. 뭘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아주머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명을 질렀다. 우산도 버리고 질색을 하며 도망가셨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도움을 청하려고 했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무작정 앞을 향해 달렸다. 녀석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이 느껴졌다. 필사적으로 팔을 흔들었고 발을 굴렀다. 하지만 멈출 수밖에 없었다.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도영이, 너 이 새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맨날 엄마 말도 안 듣는 새끼가. 거기 안 서? 너 거기 안 서면 엄마 죽여버릴 거야. 엄마 죽는 꼴 볼래? 돌아보고 싶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위태로운 어조에 고개를 돌리고 말았다. 나는 곧 후회했다. 녀석에게 속은 것이었다. 녀석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져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을 하고 미친 듯이 비웃고 있었다. 순식간에 다가온 녀석은 어머니처럼 눈살을 찌푸리며 혀를 찼다. 쓸모없는 새끼. 어째 사는데 도움이 안 되니? 너 같은 게 태어나서 정말 짜증나. 그냥 너랑 나랑 같이 죽자. 응? 아니, 그냥 너만 죽을래? 평소 어머니가 아버지와 다투고 나면 나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 그것이 희롱하는 줄도 모르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녀석은 내가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낄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것만 같았다. 처음에는 서너 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지만 어느덧 농구 선수처럼 거대해져 도망가기도 어려웠다. 그것은 끊임없이 겁을 줬다. 자신의 얼굴을 바꾸어가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다투는 모습을 재현했고 그토록 싫어하던 담임 선생님의 얼굴로 변해서 면박을 주기도 했다.
이 쓰레기 같은 새끼. 아주 너 같은 새끼는 글러먹었어. 크면 뻔하지. 차라리 죽어버려. 담임 선생님이었던 얼굴이 다시 고양이처럼 변했다. 사람의 얼굴과 뒤섞인 얼굴은 흉측했고 마치 요괴처럼 보였다. 그것은 날카로운 손톱을 내밀고 나에게 덤벼들었다. 요망한 것이 가슴팍에 손톱을 들이밀자 나는 기절해버렸다. 이후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좁은 사무실에 낡은 소파에서 누워 있었다.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옷이 갈아입혀져 있었고 무엇보다 따뜻한 군용 담요가 몸을 덮어주었다. 일어났니? 아픈 데는 없고? 신문을 보던 60대 노인이 안경을 콧등까지 내리고 나에게 말했다. 노인은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는 나에게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주었다. 걱정 마라. 여기는 경비실이야. 큰일 날 뻔했어. 비 오는 길에 네가 길에 쓰러져 있어서 내가 깜짝 놀라 데리고 왔다. 낯선 곳이었지만 노인의 친절함 때문인지 불편하지는 않았다.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다. 노인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창밖을 바라봤다. 경박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나더니 이내 경비실 문이 열렸다. 할아버지, 빵이랑 과자 사왔어요.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일이를 만날 줄이야. 사실 친구라고 하기에는 뭐한 게 녀석도 나 같은 아웃사이더라서 함께 놀지 않았다. 나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싸움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고 마귀 같은 선생님도 녀석의 저돌적인 성격에 혀를 내돌렸다. 그날 알게 되었지만 노인은 원일이의 할아버지로 본인이 사는 아파트에서 경비 일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나를 매우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사람 대우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기분이 묘했다. 그렇게 빵과 우유를 허겁지겁 먹다가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다. 순간 엄마 생각이 났다. 엄마에게 혼날 것만 같아서 재빨리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할아버지와 원일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원일이는 할아버지 같은 말투로 이렇게 늦게 집에 가면 분명 어머니께 혼낼 것이라고 했다.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전화를 해준다며 집 전화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 번호를 알려주자 할아버지는 바로 우리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영이랑 같은 반 친구 원일이 할아버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영이가 정신없이 놀다가 집에 전화를 못 드렸네요. 걱정하실까봐 전화드립니다. 도영이 저녁까지 먹여서 돌려보내겠습니다. 정 걱정되시면 문화아파트 3동 209호입니다. 이미 많이 늦었는데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겠다니 당황스러웠다. 무엇보다 집에서 허락할 리가 없었는데
흔쾌히 허락까지 받으셨다니 놀라웠다. 그러면서도 둘이 싸우느라 나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소화기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도영아, 혹시 여기 오기 전에 기억나니? 그 시커먼 거 말이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하고 말았다. 잠깐의 편안함 때문에 좀 전에 겪었던 일을 잊고 있었다. 조금 전에 무서웠던 일들이 연기처럼 떠올랐다. 검은 옷을 입은 그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로 나를 혼내었고 담임 선생님의 얼굴로 나를 조종하던 것을 잊을 수가 없었다. 나도 모르게 온몸을 부르르 떨리며 불안감이 밀려왔다.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토닥여 주셨다. 도영아, 세상에는 말이다. 사람이나 동물, 식물만 사는 게 아니야. 믿을 수 없는 존재들도 곳곳에 있어. 예를 들자면 말이다. 도깨비나 귀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때론 사람을 해치는 나쁜 것들도 있고 그 중에서 아주 영악한 것들은 사람의 두려움을 먹고 자라기도 한단다. 사람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는 거야. 나는 어렸지만 할아버지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할 수가 있었다. 나 또한 도망치면서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는 그것을 그순대라고 불렀다. 이 동네가 예전에는 화장터 자리였는데, 그래, 그런가 다른 동네보다 귀신들이 좀 많았다. 화장터로 들어가는 시신 전부가 순리대로 죽었더라면 좋았겠지. 하지만 세상에는 사정도 생기는 법이잖니? 그 중에 원혼이 되기도 하고 악기가 되기도 한단다. 특히 그순대라도 되면 큰일인기다. 알았니? 그순대라는 것은 살아생전에 조직폭력배나 연쇄살인범처럼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해친 자들이 죽어서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그순대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아는 듯했다.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겠냐마는 직접 겪어본 나로서는 할아버지의 말이 진실 같았다. 원이라, 너는 집에 할머니 보고 오늘 귀신 잡는다고 도목검 꺼내고 부적 쓰는 그런 준비 좀 하라고 전해라. 그리고 오늘 저녁은 통닭 한 마리 먹자. 배부르게 잘 먹어야 든든하고 저렇게 귀신들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니? 원일이는 통닭이라는 말에 신이 나서 뛰쳐나갔다. 겁에 잔뜩 질린 나에게 할아버지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신과 함께 나가자고 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조그만 책을 꺼내더니 뭔가를 찾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면서 책을 덮고 주문 같은 것을 외웠다. 말을 걸면 실례일 것 같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도영아, 그순대는 오늘 밤 너를 찾아올 거다.
그래서 너를 집에 못 보내겠다. 이 할애비를 이해할 수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라. 알았니? 할아버지께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그날도 어김없이 아파트 주위를 청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겁에 질려 살려달라며 온 동네를 시끄럽게 뛰어다녔다. 죽은 시어머니가 나타나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다. 그녀의 눈을 보니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아 할아버지는 일단 진정을 시켰다. 아주머니는 손을 벌벌 떨면서 담벼락 뒤를 가리켰다.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아주머니가 틀림없었다. 나의 말을 듣고 트럭 뒤편으로 갔다가 그것이 구석에서 시어머니의 얼굴로 위협했을 것이다. 녀석이 그녀의 공포를 먹고 덩치가 커진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담벼락 뒤로 뛰어갔다. 그때 2미터가 훌쩍 넘는 시커먼 무언가가 나를 해치려고 달려들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할아버지는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악기 쫓는 부적에 불을 붙여 그순대에게 휘둘렀다. 비가 많이 내려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부적이 제 기능은 못했지만 그것에게는 충분한 위협이 되었다. 조금만 늦었어도 그것이 나를 해쳤을 것이다. 나는 기절했지만 다친 곳은 없었다. 그순대는 한동안 할아버지를 노려보더니 빠른 속도로 언덕을 올라갔다. 나는 경비실로 내려온 할아버지는 손자인 원일이를 시켜 입을 옷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와 원일이 마주친 것이었다. 도영아, 이 할애비 말 잘 들어라. 그순대는 이 할아버지가 잡아주거나 없앨 수가 없어. 그순대는 홀린 사람 스스로가 두려움을 이겨내서 없애는 방법밖에 없단다. 도영이 네가 그 귀신을 직접 잡아야 돼. 그래야 그것이 앞으로도 영영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다. 이 할아버지가 도와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할 수 있지?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매우 무서웠다. 그것을 또 봐야 하는 현실이 가혹했다.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했다. 하기 싫어도 해야만 했다. 할아버지는 나의 두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쳤다. 도영아, 꼭 이겨낼 수 있다. 그까이 거 그 귀신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지? 할아버지는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원일이 할머니는 처음 본 나를 매우 따뜻하게 맞아주셨다. 기다렸다는 듯 양념치킨에서 닭다리를 꺼내어 손에 쥐어주셨다. 친할머니를 본 적은 없지만 살아계셨더라면 이런 예쁨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원일이도 긴장한 나를 다독여 주었다. 개빡한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재미있고 꽤 상냥하고 이상하게 큰 의지가 되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할아버지는 집에 도착한 후 식사도 하지 않으시고 부적을 그리셨다. 그러고 나서 오래된 책들을 뒤져가며 주문 같은 것을 외웠고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이셨다. 홍콩 영화에 나오는 강씨 선생 같았다. 본인만의 의식을 끝낸 할아버지는 나에게 오라고 손짓하셨다. 도영아, 곧 그 녀석이 올 거다. 지금 너를 찾으러 온 동네를 뒤지고 있을 거야. 이제부터는 넌 이 방에 혼자 들어가야 한다. 할 수 있지? 할아버지는 나보고 미끼가 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 순대를 방으로 불러들여 복숭아 나무로 만든 목검을 그것의 가슴팍에 꽂으라고 하셨다. 그것이 가까이 다가올 때 겁먹지 말고 냅다 꽂으라고 하셨다. 나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 녀석을 없애지 못한다면 다른 멀쩡한 사람을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할아버지는 방문 앞에 검은 커튼을 치고 뒤에서 나를 지켜보기로 했다. 안에서 거실을 볼 수는 없었지만 거실에서는 방을 볼 수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 방은 평소 할아버지가 명상을 하는 곳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창이 열린 베란다가 으스스한 공기를 방 안으로 들이고 있었다.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무서웠다. 그럴 때마다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목검이 가지 말라는 듯 나의 몸을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나는 베란다 창틀에 앉아 숨죽이고 밖을 봤다.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문을 열어놔서 그런지 빗방울이 방 안까지 튀었다. 한동안 그것을 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쓱 하고 지나갔다. 엄마? 엄마를 알아보고 반사적으로 불렀지만 곧 깨달았다. 그곳이 2층이라는 것을 말이다. 엄마의 얼굴은 고개를 돌렸다. 섬뜩한 미소를 지었다. 엄마의 얼굴이 천천히 위로 올라와 열린 창문으로 스멀스멀 기어 들어왔다. 연체 동물처럼 검은 옷을 입은 그것이 이상한 웃음소리를 냈다. 녀석의 몸집은 엄청나게 커져 있었다. 여전히 나를 조롱하는 듯 야비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고 있었다. 그러다 곧 무서운 표정으로 겁을 주며 다가왔다. 나는 무서워서 눈을 질끈 감았다. 할아버지가 코앞까지 오면 목검으로 찌르라고 했는데 차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녀석은 내 앞에서 엄마의 얼굴을 하고는 혀를 마구 놀렸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입을 쩍쩍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영아, 엄마야. 어서 눈 떠봐. 너 그렇게 엄마 모르는 척하면 엄마 확 죽어버린다.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엄마가 했던 말과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와 싸운 뒤 엄마는 늘 나에게 죽어버리고 싶다고 했다. 엄마는 아빠가 지긋지긋하기 싫으니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도 담지 말라고 나에게 매일 당부했다. 혹시나 그로 인해 엄마가 잘못될까봐 나는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자랄수록 얼굴이나 행동이 아버지와 닮을 수밖에 없었다. 엄마가 나에게 웃는 모습이 아빠를 닮아서 싫다고 하면 웃지 않았었고, 젓가락질이 똑같아 짜증난다고 하면
숟가락만을 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버지가 있는 날이든 없는 날이든 죽고 싶다며 먼저 저 세상에 가면 안 되겠느냐고 했었다. 힘들다며 같이 죽자는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 눈빛이 곧 일을 저지를 것만 같아 방에 몰래 숨어들어 어머니를 지켜본 적도 있었다. 녀석은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머니를 따라한 것이다. 그래서 목검으로 찌를 생각도 못하다가 결국 얼굴을 보고 말았다. 그것은 담임 선생님의 얼굴로 변해 나를 흘겨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이내 고양이 얼굴로 변해 조롱하는 듯 괴상한 표정으로 겁을 주었다. 무서워서 다시 눈을 감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것이 나에게 쓱 하고 다가와 목에 손을 댔다. 너같이 쓰레기 같은 애는 말이다. 아주 싹수가 노랗기 때문에 목숨을 그냥 끊어놔야 돼. 알겠니? 그것은 나의 목을 사정없이 졸랐다. 고통스러움에 눈을 떴을 때 계속해서 나를 비웃고 있었다. 부모님의 얼굴로 했다가 평소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의 얼굴로 변했다가 마귀 같은 담임 선생님의 얼굴로도 변했다. 멸시와 희롱이 뒤섞인 눈빛은 현실에서 그들이 짓는 것과 똑같았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몸에 힘이 빠졌다.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에는 옳다구나 싶어 더욱 강하게 내 목을 졸랐다. 방문에 걸려있던 검은 커튼이 열렸다. 정신을 잃어가며 눈을 떠보니 어머니가 눈앞에 보였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그 순대를 나에게서 떼어내려고 했다. 안 돼! 차라리 날 데려가, 이 귀신아. 그때 갑자기 방과 베란다의 문이 탁 하고 닫혔다. 누군가가 창문에 부적을 붙여댔다. 할아버지가 실 같은 것을 그 순대의 몸에 감았다. 녀석은 당황했는지 나갈 곳을 찾기 위해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실 같은 것이 몸에 엉켜 있어 쉽게 움직이지 못했다. 애써 탈출하려고 크나큰 몸을 마구 흔들며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도영아, 빨리 찔러라. 지금 안 찌르면 평생 못 찌른단다. 어머니가 괜찮다며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모처럼 느낀 어머니의 따뜻한 용기에 나는 목검을 꺼냈다.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그것의 가슴팍에 목검을 꽂으려는 순간 이 새끼가 네가 자식 새끼니? 감히 네가 이 아버지를 찌르려고? 응? 너 찌르기만 해봐. 아주 내 놈의 새끼를 아작내버릴 거야. 응? 그것은 아버지의 얼굴로 변해 나를 위협하고 있었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고 어깨를 감쌌다. 바로 아버지였다. 도영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아버지야, 아버지. 겁먹지 말고 할아버지가 시킨 대로 해. 알았지? 어머니와 아버지가 양옆에 있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목검을 빼들어 그것의 가슴팍에 세게 내리꽂았다. 그것은 엄청난 괴num을 짖으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가는 실로 그것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고 안주머니에서 부적을 꺼내셨다. 할머니가
라이터를 켜 부적에 불을 붙였다. 여러 명이 귀신 하나를 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할아버지는 까맣게 탄 부적의 재를 그것의 머리에 비비며 주문을 외셨다. 녀석은 원망스러운 눈으로 씩씩거리며 나를 흘겨봤지만 곧 연기처럼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안심이 되었는지 자리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셨다. 그순대가 도망이라도 칠까봐 원일이 베란다에 있던 상자에 숨어 있다가 문을 닫고 창에 부적을 붙인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나를 안고 펑펑 우셨다. 내가 없던 시간에도 부모님은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 내가 집에 올 시간이 지나자 불안해졌다고 하셨다. 때마침 원일이의 할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지만 화를 내며 나를 당장 보내라고 하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자 당황스러웠다. 결국 부모님은 원일이의 집으로 찾아왔다. 부모님은 할아버지에게 화를 내려고 했지만 정작 혼난 것은 부모님이셨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아이를 어떻게 키웠으면 아이가 매 순간 불안과 두려움에 떠느냐며 호통을 치셨다. 그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은 자신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방에 있는 나를 가리켰다. 나는 방에서 홀로 무언가를 경계하고 있었다. 부모님은 그런 나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할아버지가 막아섰다. 할아버지의 강경한 태도에 부모님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순대가 나타나자 부모님은 경악했다. 자신들의 얼굴을 하고 자신들이 평소에 쓰던 말로 아들을 협박하는 모습을 보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했다. 저것은 그순대라고 하는 귀신입니다. 인간의 두려움을 먹고 사는 악령 같은 것이죠. 도영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녀석이 알고 그것의 얼굴로 변해 겁을 주는 겁니다. 사실 도영이는 그순대보다 평소 당신들이 도영이에게 심어놓은 공포심 때문에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부모인 당신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는 도영이에게 두려움을 주지 마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 여관 바리. 그 여자와 만났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다. 출장차 대전을 방문했다가 다음날 옥천으로 가기 위해 대전 시외터미널 근처 여인숙에 묵었을 때였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장막철이어서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이었다. 예년에 비해 장마가 길었던 때라 출장길에 아내가 챙겨준 우산을 쓰고 몇 번을 와도 낯선 거리를 헤맸다.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돌아다니느라 양복 바짓단은 비에 젖어 온통 흙탕물이었다. 파르르 젖어 금세라도 꺼질 듯 깜빡이는 여인숙의 간판을 발견하고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그 안으로 들여놓았을 때
나는 이미 기진맥진해 있었다. 어두컴컴한 현관 안쪽은 동굴처럼 좁고 퀴퀴했다. 인기척 하나 없는 현관 근처에 주먹만하게 뚫린 조그마한 미닫이 창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자 드르륵 소리를 내며 창이 열렸다. 코 근처에 부스럼이 진 노파가 희끄무레한 것이 잔뜩 낀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하루 묵고 가려고 하는데요. 방 있습니까? 없어. 방이 꽉 찼어. 밖에서 건물을 때려 부술 것만 같은 내성 병력이 으르릉 울렸다. 나는 손에 든 우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절망적인 기분으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물었다. 방 하나라도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밖에 날씨가 저래서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쓸만한 방은 다 나갔어. 쪽방으로 삭을 세치는 방들이 있기는 한데 오면서 터미널 근처에 공사하는 거 못 봤어? 그런가요? 억수 같은 장대비가 문짝을 덜컥덜컥 붙들어 흔들었다. 저 빗속으로 다시 나가서 묵을 곳을 찾을 생각에 한숨이 절로 나왔다. 몸을 돌리려는데 잔뜩 쉰 노파의 목소리가 나를 붙들었다. 하룻밤만 묵고 새벽 일찍 나갈 셈이라면 내가 어떻게 방 하나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될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첫 차로 올라갈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죠. 그럼 잠깐 기다려봐. 노파는 잠깐 얼굴을 꼼꼼히 살피더니 미닫이를 왈칵 닫아 걸었다. 닫힌 창 너머에서 노파가 웅얼웅얼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한참 이어지더니 위층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산 손잡이를 쥐고 꾸물거리는데 콱 닫혔던 미닫이 창이 열리고 노파가 눈짓을 했다. 3만원 240실이야. 지갑에서 돈을 세어 노파에게 건네주자 노파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그것을 받고 낡은 키 하나를 던지듯이 내주었다. 204호라고 쓰여 있을 법한 매직으로 그려진 그림에 가까운 숫자는 손때가 묻어 희미해져 있었다. 키를 손에 쥐고 멀뚱하니 노파를 바라보자 새소리 섞인 기침을 칼칼하게 내뱉으며 쪼글거리는 손가락으로 계단을 가리키셨다. 5시, 5시엔 나가야 돼. 잊지 마, 5시야. 네, 감사합니다. 고개를 꼬벅 숙이고 돌아서는 등 뒤로 창이 드륵 소리를 내며 닫히다가 잠깐 멈추었다. 노파의 목소리가 검은 복도를 타고 흐느적거리며 등 뒤에 달라붙었다. 저기 누가 와도 문 절대로 열어주지 마. 네? 희미한 소리에 갸우뚱거리며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았지만 미닫이 창은 이미 닫혀 있었다. 지축을 울리는 듯 천둥 소리에 바르르 떠는 문 너머로
억센 빗줄기의 그림자만이 복도를 길게 가로질렀다. 방에 들어와 형광등을 켜자 몇 번이고 힘겹게 깜빡이다 간신히 불이 들어왔다. 한눈에 들어온 방의 풍경은 습기나 쾌쾌한 냄새에 비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일단 씻고 옷을 갈아입어야겠다는 생각에 출장 가방을 열고 아내가 챙겨준 옷가지를 꺼내들었다. 편한 티셔츠와 추리닝 바지를 한 손에 들고는 화장실의 문을 열었을 때였다. 덜컥 등골에 오소소한 소름이 스쳤다. 나는 본능적인 두려움에 휩싸여 뒤를 돌아보았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일부러 큰 소리로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나는 내가 누구 들으라고 말한 것인지 의문스러워졌다. 에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분명히 내가 피곤해서 그래. 화장실은 좁고 더러웠지만 씻을만 했다. 구석에 잠금이 간 유리에 비친 얼굴이 스스로 보기에도 안 돼 보일 정도로 지쳐 있었다. 아, 다음부터 출장은 강 부장 직접 가라고 해야지. 에이, 이거 못해 먹겠네. 혼자말로 궁시렁대며 샤워기에 물을 틀어보았다. 온수를 기대하진 않았지만 얼어붙을 정도로 차가운 냉수가 콸콸 쏟아지는 것에 조금 낙담하며 나는 축 달라붙은 셔츠의 단추를 풀었다. 이번에는 머리 위였다. 또다시 달칵 소리가 났다. 나는 온몸이 뻣뻣하게 굳은 것을 느꼈다. 차마 위를 올려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비누칠을 하던 자세 그대로 나는 실눈을 떠서 거울에 비친 나를 보았다. 눈 사이로 비눗물이 들어가 따끔거렸다. 아니야, 쥐일 거야, 분명. 낡은 여인숙이니까 쥐가 천장을 돌아다니는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아까의 소리에도 분명히 쥐였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아, 내가 신경 과민일 거야. 피곤해서 그래. 샤워기에 물을 일부러 세게 틀어놓고 샤워를 하는 내내 나는 방 안 곳곳을 누비는 쥐에 대해 생각을 했다. 쥐가 천장을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쏠다가 잿불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상상까지 하고 나서야 나는 조금 웃을 수가 있었다. 씻고 나와 머리를 타올로 문지르다가 나는 내가 놓친 것을 떠올렸다. 아무리 날씨가 거지 같아도 맥주라도 좀 사올 거라고 후회했다. 하루 종일 빗속에서 움직이고 깐깐한 거래처 사장을 접대한 후유증이 온몸에 나타나기 시작해 금세 노곤해졌다. 씻고 나오니 축축 늘어지는 바람에 벽에 등을 기대고 가만히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노곤하게 처져 있던 온몸의 신경이 갑자기 바짝 일어섰다. 손잡이가 움직이는 것을 노려보며 나는 몸을 일으켰다. 누군가 다른 방의 손님이 술에 취해서 방을 잘못 찾은 거겠지 하며 생각했고 문 근처로 다가가 손잡이를 꽉 쥐었다. 손잡이 너머로 상대의 악력이 느껴지자 이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당혹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안에 누구 있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당황한 듯한 목소리. 순식간에 기운이 쭉 빠진 나는 이유 모를 한숨을 내쉬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방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204호예요. 아, 네. 나는 화장실 위에 키를 슬쩍 바라보았다. 아, 이 할망구가 진짜 또 말도 안 하고 방을 막 줬나? 문 너머의 여자는 그렇게 의미 모를 소리를 내더니 이내 또각거리며 계단을 내려갔다. 아래층에서 옥신각신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미닫이 창이 쾅쾅 닫혔다.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를 사태에 어안이 벙벙한 채 눈만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다. 제가 이 방 한 달 끊고 사는 사람인데요. 오늘 외박하는 줄 알고 여기 주인 할머니가 방을 내줬나 본데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는데요. 문 앞을 서성이며 그렇게 말하는 여자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초조해 보였다. 비닐이 부스럭대는 소리, 그 안에서 찰캉대며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게 들려왔다. 나는 문에 몸을 바짝 붙인 채로 대답했다. 저는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요. 아, 당황스러우실 거란 걸 아는데 아, 진짜 저 노망난 할머니가 어쨌든 여기는 제 방이에요. 좀 나가주세요. 아니,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면 어쩝니까? 이 빗속에 갈 데도 없는데요, 말이요. 아, 참 미치겠네. 그러면 일단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한참을 갈등하다 손잡이에 문을 가져가며 나는 문득 내가 뭔가를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문 너머의 여자의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정 안 되시면 같이 자야죠 뭐. 술 하세요? 찰캉. 다시 한번 들려온 그 마찰음은 캔과 캔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다. 갈증이 갑자기 목구멍을 타고 밀려들었고 나는 뭔가에 홀린 듯 문을 열었다. 마르고 키가 큰 여자였다. 가슴 부분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짧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워낙 말라 새끼라고는 없어 보였다. 문이 열리자 척척 걸어 들어와 앉는 그녀는 비닐 봉지를 풀어헤치더니 맥주캔을 꺼내들어 내게 내밀었다. 딱히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저 당황스러워 나는 그녀가 권하는 맥주를 받아든 채로 그녀를 조심스럽게 훔쳐봤다. 그녀는 나와 거리를 두고 앉은 채 한숨을 내쉬다가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속을 뚫고 왔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정도로 멀쩡한 모양새가 신경이 쓰였다. 전에도 한번 이랬어요. 저 미친 노인네가 돈독이 올라서 아, 진짜 빨리 여길 떠나든지 해야지. 정말 억울해요. 제가 숙박비도 한 달치 미리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오셨어요? 아, 그 전에 제 이름은 윤양이라고 해요. 스스럼 없이 내민 양이의 손을 바라보며 짧게 갈등하던 나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전 이건욱입니다. 아, 말 편히 하세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것 같은데. 건배해요. 양이는 말이 많았다. 맥주 한 캔을 같이 마시는 동안에
나는 그녀가 경기도 신도시 지역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일찍부터 공부에는 뜻이 없어 남성 평력이 화려했다는 사실과 일찌감치 가출해서 집을 뛰쳐나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서대전역 근처에 룸사롱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딱히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수다스러운 여자의 생경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술을 마시는 것은 이제까지의 내 일생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부분이라 흥미롭게 여겨지기도 했다.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고 있자 양이도 더 이상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찾아든 침묵이 어색해 뒷목 언저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였다. 다시 그 딸깍 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보다 조금 더 커진 소리에 나는 인상을 쓰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저놈의 쥐새끼. 아,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딸깍 소리를 내는 거야? 와, 너무 시끄럽지 않아요? 이 소리가 들려요? 전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지금 이 딸깍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네, 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고집불통처럼 그렇게 말하는 양이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팔뚝 언저리를 붙든 채 끌어안은 양이의 손에는 어느새 파랗게 핏줄까지 돋아 있었다. 나는 갑자기 밀려드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길함에 무릎을 세워 그녀에게 기어가 양이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이 소리가 진짜 안 들려요? 들리잖아, 지금 이 소리. 탈깍탈깍하는 이 소리 말이야. 말이 저절로 멈추었다. 자신의 양손 안에 잡힌 양이의 어깨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양이는 힘없이 팔을 들어 내 어깨를 끌어안았다. 마른 팔뚝 안쪽에 차가운 부분이 목덜미에 닿았다. 오빠, 저건 쥐가 아니에요. 저게 어떻게 쥐 소리로 들려요? 오빠, 얘기해 줄까요? 까맣게 어둠을 뿌린 방 안에서 고래의 숨처럼 희뿌옇게 양이가 발을 띄어 올렸다. 좁은 방 안에서 그녀와 등을 지고 누워 잠을 청하려던 나는 양의 갑작스러운 말에 몸을 뒤척여 그녀를 바라보았다. 양이는 똑바로 누워 천장을 올려다보는 자세에 그대로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잠에 빠졌으며 내가 들은 것은 환청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양이는 깨어 있었고 이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까만 눈과 전통으로 마주친 나는 헛기침을 하며 그녀 쪽으로 돌아 누웠다. 아까의 수다스러웠던 그녀와 지금 곁에 누워 나를 바라보는 여자가 도대체 같은 인물이 맞기나 한 건지 지나치게 조용해진 양이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나는 대충 입에 걸리는 대로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학교 다닐 때의 이야기, 첫사랑 이야기, 결혼한 이야기, 회사 이야기 등 말하다가 내가 울적해졌다. 정말 심심한 인생을 살아왔구나 하는 허무함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내일 있을 옥천까지의 이동과 미팅을 생각하며 미간을 찌푸렸을 때였다.
양이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빠, 내가 왜 가출했는지 말 안 해줬죠? 사실 나 가출 아니에요. 쫓겨난 거죠. 그리고 양이는 꿈틀꿈틀 몸을 움직여 조금씩 내게로 다가왔다. 내 입에서 쏟아지는 숨이 그녀의 이마 언저리에 닿을 무렵 양이는 고개를 들어 내 턱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미자 때 임신한 줄도 모르고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애를 낳았거든. 다시 한번 숨이 콱 막혔다. 체할 것만 같았다. 지나치게 가까워진 거리에 당황하며 그녀의 시선을 어떻게 피해야 좋을지 몰라 진땀을 흘리는 사이 양이가 몸을 일으켜 누워있는 내 위에 올라탔다. 묵직했다. 양이가 눈을 내리깐 채로 내 턱 언저리에 입술을 가져다 댔다. 차가웠다. 더러운 갈보년, 나가 뒤지라 그랬어, 엄마가. 아빠는 돌아버렸어. 내가 낳은 건 걸렛 조각처럼 얼기설기 똥이랑 섞여서 그대로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갔지. 피투성이가 된 화장실에서 엄마는 날 미친 듯이 팼어. 그래서 나왔어. 그래서 도망쳤어. 또다시 달가락 소리가 났다. 방안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렸다. 양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 위에 올라탄 채로 그녀는 벌벌 떨기 시작했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신음을 내뱉으며 양이는 얼굴을 두 팔로 가렸다. 안 돼요. 때리지 마세요. 내 위에 올라탄 그녀는 묵직한 느낌으로 갑자기 사라졌다. 달각달각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만 것이다. 그랬다. 확실히 그건 쥐 소리는 아니었다. 한바탕 씻고 나와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하고 초조하게 옷을 갖춰 입고 터미널에 첫 차가 들어오는 시간이 될 무렵 그 방에서 뛰쳐나왔다. 미닫이 창이 제멋대로 드르륵 열렸다. 그러게 내가 뭘 했소.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는겨? 노파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나를 한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그 앞에 우뚝 서서 노파를 내려다보았다. 노파는 대답하지 않아도 알겠다는 듯 낄낄 웃으며 주름이 잔뜩 진 손을 내밀었다. 여간발이가 왔다 갔구만. 여간발이라뇨? 그래, 사내 놈들이랑 오입질하는 것들. 그녀는 아주 질이 나빠. 뒤지고 나서도 그 지랄이니 말이야. 아휴 참. 걔도 결국은 귀신이야, 귀신. 그래서 내가 문 열어주지 말라고 코코롬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듣고 열어주다니. 나는 한참 동안이나 노파를 바라보다가 그녀의 쭈그란 손 위에 던져지듯 키를 놓고 돌아서서 그곳을 나왔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다. 나는 여관을 떠나 터미널에서 버스표를 끊었고 옥천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 눈을 감고는 간밤에 못 잔 잠을 마저 자려 차창에 이마를 기대었다. 이를 가득 깨물었다. 양이가 핫았던 턱 주변은 얼음처럼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다. 출발이요. 꺽꺽거리며 그렇게 소리친 운전사가 시동을 거는 순간 버스가 퉁 하고 몸을 떨었다. 간밤의 양이처럼 버스가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나는 두 팔을 끌어안았다. 악몽을 그림자처럼 진 채 새벽의 어스름 사이로 버스가 달려갔다.